숨겨진 영웅 이슬라마바드의 노인 변호사. 기억해라. 너희가 죽인 건 변호사가 아니라 군인이었다. 총구가 그의 머리를 겨눴습니다.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죠. 2025년 이슬라마바드, 혼돈의 도시 한가운데서 70세 노인이 홀로 진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사람이 이토록 위험한 전쟁터에 남아있게 된 걸까요? 2025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테러와 폭력이 일상이 된 이 도시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매일 아침 법원 앞을 오가는 그 사람. 현지인들은 그를 한국에서 온 착한 변호사라고 불렀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품고 있던 과거를. 1980년대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시절 군사법 자문관으로 수많은 내전 지역에서 인권을 지켜냈던 전직 군법무관이었다는 사실을요. 그의 이름은 한도윤 70세. 이것은 한 사람의 마지막 변론이자 진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올해 일은 파키스탄에서 NGO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있죠. 아니, 정확히는 일하고 있었다고 말해야겠네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직접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법정 앞에 놓인 그날은 제 마지막 무료 변론 날이었습니다. 정오 무렵이었어요. 이슬라마바드 지방법원 앞. 저는 20년 동안 들고 다닌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법정 앞엔 늘 그랬듯이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땅 분쟁, 채무 문제, 가정폭력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없는 나라였지만 동시에 법이 가장 무력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현지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 선생,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우린 어쩌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니 괜찮을 겁니다. 그때였어요. 쾅! 귓가를 찢는 듯한 폭음이 터졌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 회색이었나요? 먼지가 사방을 뒤덮었고 뜨거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무슨 일이지? 귀가 멍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자 보였습니다. 법원 정문이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웅미웅미.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테러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젊은 변호사들도 법원 직원들도 모두 달아났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 앞에 한 경찰관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아까 인사를 나눴던 바로 그 사람. 그는 다리에 파편을 맞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가세요. 2차 폭발이 올 수 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났어요. 잊고 있었던 기억. 30년 전 내전으로 폐허가 된 보스니아 한가운데서 제복을 입고 서 있던 제 모습. 유엔 군법 자문관으로서 총성 속에서도 법정을 지키던 그 시절 말이죠. 그래, 나는 원래 군인이었지. 주변이 온통 아비규환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이건 도망칠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건 싸워야 할 전쟁터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는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부상자들이 하나둘 실려 나갔어요. 저는 법원 건물 잔해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찰들이 제지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이 법원의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들이 안에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모두 대피했죠.
하지만 저는 확인해야 했어요. 이 폭탄이 정말 우연히 터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건지를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있었고 법정 의자들이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폭발 지점이 법정 입구 정확히 중앙이었거든요. 이건 무작위 테러가 아니야. 바닥에 떨어진 파편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 타이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계획된 폭탄이었어.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선생님. 돌아보니 현지 법원 서기관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오늘 재판 명단이 새어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출석 예정이던 판사, 변호사 명단이요.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이건 암살이었단 말인가? 서기관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이게 오늘 명단입니다.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제 이름도 거기 있었거든요. 한도윤 피고인 측 무료 변론 담당. 나도 타겟이었다는 건가? 아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명단에는 파키스탄에서 부패 사건을 다루던 판사 3명, 인권 변호사 5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부와 군부의 비리를 건드렸던 사람들이었죠. 이건 단순 테러가 아니라 조직적 제거 작전이야. 저는 서기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명단 복사본 있습니까? 있습니다만 한 선생님, 이거 건드리면 위험합니다. 이미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단지 살아남은 것일 뿐이지만 이걸 파헤치기 시작하면 진짜 타겟이 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어. 오늘 한국행 비행기 표도 끊어뒀지.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 도시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변론하고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섰죠. 그들이 저를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서기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복사본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즉시 집으로 가십시오. 하지만 이건 제 전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30년 전 군복을 입었던 그때처럼 단호했습니다. 서기관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폐허가 된 법정 한가운데 서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남는다. 이게 내 마지막 전선이니까.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명단과 폭탄 파편을 올려놓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내부자의 소행이야. 법원 재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법원 내부 시스템으로만 접근할 수 있죠. 그렇다면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렸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누구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파키스탄 경찰? 그들은 이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더 위험했죠. 언론? 이 나라에선 기자들도 쉽게 사라집니다. 그럼 대체 누구한테? 그때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유엔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힌 낡은 공책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라힘 아흐메드 현지 통역관, 현 파키스탄 법무부 조사관. 라힘. 그는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유엔 시절 제 통역을 맡았던 젊은 청년. 정의감이 투철했고 부패를 증오했죠. 하지만 2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특히 이런 나라에서는요.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라힘 나야. 한도윤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선생님? 세상에 얼마만입니까? 20년 만이지. 라힘 지금 만날 수 있나? 무슨 일입니까? 전화론 말 못해. 오늘 법원 폭탄 테러 사건 자네도 알고 있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증거가 있어. 이건 단순 테러가 아니야. 선생님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이건 위에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라힘, 다시 한 번만 나를 믿어줘. 이건 법의 문제야. 인간의 문제라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내일 새벽 5시. 옛날 그 카페에서 봅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좋아, 첫 단추는 꿰었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라힘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거든요. 이 사건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닐까?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슬라마바드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이었죠. 저는 서류 가방 안쪽 은밀한 공간에 증거물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열어 하나를 꺼냈어요. 유엔 군법 자문관 신분증. 30년 전 제 사진이 박혀있는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사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저는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고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침묵의 거래. 새벽 5시. 약속 장소는 구시가지 골목 안쪽 낡은 카페였습니다. 20년 전 라힘과 제가 자주 들렀던 곳이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5시 15분 라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반쯤 희끗해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그래, 라힘. 잘 지냈나? 살아는 있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어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명단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 어제 폭탄 테러 타겟 명단이야. 라힘은 명단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법원 내부 서기관한테 받았지. 라힘,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모두 정부 비리 사건을 다루던 사람들이야. 우연일 리 없어.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당장 버리세요. 뭐? 이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TTP 소행으로 결론 났어요. TTP? 말도 안 돼. 이건 명백히 계획된. 라힘이 제 말을 끊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나라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가 이야기를 통제하느냐죠. 그래서 덮으라는 거야?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라힘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지? 위에서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대충 봐도 1만 달러는 좋게 넘어 보였죠. 이건 선생님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내일 당장 한국행 비행기 타세요. 그리고 이 일은 잊으세요. 저는 라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라힘, 자네가 이 돈을 가져왔나?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켰지? 법무부 고위층입니다. 이 사건 조사 책임자가 직접 지시했어요. 역시. 저는 봉투를 라힘에게 도로 밀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걸 뇌물이라고 부르죠. 라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선생님. 라힘, 자네는 20년 전 내게 뭐라고 했지? 정의는 협상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가 소리쳤어요. 주변 손님 몇 명이 우리를 쳐다봤죠. 라힘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전 가족이 있어요. 아내와 2딸. 이 일을 계속 파헤치면 우리 모두 위험해집니다. 그럼 자네는 그냥 이대로 살 건가? 거짓 속에서? 적어도 살아는 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라힘, 나는 계속할 거야. 자네 도움 없이도. 그 순간 라힘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늑해. 후회하실 겁니다. 손목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라힘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완전히 혼자구나.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라힘마저 등을 돌렸어요.
이제 이 도시에서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는 사건을 덮으려 하고 경찰은 눈 감고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마저 뇌물을 건네왔죠. 그래도 멈출 순 없어. 주머니 속 유엔 신분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외국인 노인일 뿐이지만 동시에 군인이었어. 그날부터 저는 진짜 고립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라힘의 죽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법원 CCTV 기록, 폭발물 성분 분석 자료, 내부 재판 일정표 하나하나 발품 팔아모았죠.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협조를 거부했고 법원 측도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선생님. 라힘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힘? 무슨 일인가?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무슨 소리야?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전전 비겁했어요. 심상치 않았어요. 라힘, 지금 어디야? 증거를 찾았습니다. 뭐? 폭탄 테러 배후 조직, 그리고 정부 내부 협력자 명단까지요. USB에 다 담았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법무부 내부 서버를 해킹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군부 고위층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라힘, 지금 당장 어디 안전한 곳으로 피해. 괜찮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내일 아침 7시. 9시가 모스크 뒤편 골목에서. 그때였습니다. 탕! 총성이 들렸어요. 라힘, 라힘. 전화 너머로 비명과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 USB 내놔. 안 돼.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더 울렸습니다. 라힘, 라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죠. 라힘.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조사관 노상 강도에게 피살. 저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라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는 그의 얼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죽인 거야.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라힘의 아내와 두 딸이 울고 있었어요. 관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라힘. 내가 자네를 이 길로 끌어들인 거야.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라힘의 아내였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선생님이시죠? 네.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걸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선생님을 믿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봤던가요?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차 안에서 USB를 켰어요.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이슬라마바드 법원 테러 배후 조직 및 정부 협력자 명단. 리스트가 주르륵 떴습니다. 군부 장성 3명, 법무부 고위 관료 5명, 그리고 테러 조직 TTP와의 거래 내역까지. 이게 진실이구나. 저는 USB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라힘,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간다. 이게 자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변론이니까.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 USB를 손에 넣은 그날 밤부터 저는 감시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앞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면 누군가 뒤를 따라왔죠. 시간이 얼마 없어. 저는 USB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이, 하나는 옷 안쪽 주머니에, 그리고 하나는 한국 대사관 앞 우체통에 넣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밤 11시 사무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에 넘길 보도 자료를 작성 중이었죠. 파키스탄 법원 폭탄 테러, 정부 고위층 개입 의혹.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사무실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전인가? 아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온 거야. 저는 재빨리 USB를 옷 속에 숨기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오래된 UN 신분증과 30년 전 받았던 명예 군인 배지가 들어있었죠. 쾅! 문이 부서졌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을 천으로 가렸지만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한 남자가 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USB 내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USB 말입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 라임한테서 받은 거 알고 있어. 역시 추적하고 있었군. 라임은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어요. 제 머리 바로 옆 벽에 총알이 박혔죠. 다음은 머리야. USB 어디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죽여도 안 줍니다. 남자가 비웃었어요. 늙은이 주제의 배짱은 두둑하네. 그가 제 머리를 총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정신이 아찔했어요. 피가 흘러내렸죠.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국놈이었군. 괜히 남의 나라 일에 끼어들어서 이 꼴 났네. 다른 남자가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책을 집어던지고 컴퓨터를 뒤졌죠. 그때 한 남자가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웠습니다. 제 한국 여권이었어요. 한도윤? 70세?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70살 먹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때였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카드를 봤습니다. UN 군법 자문관 신분증. 피 묻은 얼굴로 그걸 집어들며 저는 말했죠. 기억해라. 너희가 죽인 건 변호사가 아니라 군인이었다. 남자가 신분증을 빼앗아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UN 군인 출신? 그래서 뭐? 지금은 그냥 늙은 변호사잖아. 틀렸어.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군인은 늙어도 군인이야. 그리고 나는 아직 항복 안 했어. 총구가 다시 제 머리를 겨눴어요. 마지막이다. USB 어디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피 묻은 입술로 비웃듯이. 이미 세상에 나갔어.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한국 대사관, 국제 엠네스티, BBC, 알자지라, 복사본은 이미 다 보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남자가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지시가 떨어진 듯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리고 가. 두 남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사무실을 끌려나가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슬라마바드의 밤하늘. 여전히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평온했어요. 라힘 곧 만나게 될 것 같아. 법정의 불꽃. 그들은 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곽 창고에 감금했어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술 주지 않았죠.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USB 복사본 정말 보냈어? 어디 보냈어? 누구한테 보냈냐고. 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할 힘도 없었지만 사실 말할 게 없었거든요. 거짓말이었으니까. 나흘째 되던 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도윤 씨.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교양 있는 말투였죠. 당신 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누구? 법무부 차관입니다. 당신이 가진 USB,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없어. 거짓말 마세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언론사도 대사관도 당신한테서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들켰군요. 차관이 의자를 끌어당겨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 씨, 당신 나이가 70이죠? 한국에 돌아가서 편하게 여생 보내세요. 이 나라 일은 이 나라 사람들이 해결합니다. 해결? 덮는 게 해결입니까? 현실적인 해결이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라임은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안타깝다고요?
그는 선택을 잘못했어요. 당신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거잖아. 차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나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해. 그날 밤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탈출했습니다. 창고 뒤편 철망을 뜯고 기어 나왔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새벽 5시 저는 이슬람아바드 중심가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휴대전화로 국제기자단에 긴급 제보를 넣었습니다. 파키스탄 법원 테러 진실, 한국인 변호사 생중계 폭로. 오전 10시 법원 앞 계단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몇 대 모여 있었어요. 제 제보를 받은 BBC와 알자지라 기자들이었죠. 피투성이 얼굴, 찢어진 옷, 비틀거리는 몸. 하지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의 변호사이자 전직 UN 군법 자문관입니다. 손에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는 파키스탄 법원 폭탄 테러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고위층이 개입한 조직적 암살이었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이 다가왔죠. 지금 당장 멈추시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USB에는 군부 장성 3명, 법무부 관료 5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테러 조직 TTP와 거래했고 정의를 지키려던 판사와 변호사들을 제거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어요.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그리고 제 친구 라힘 아흐메드는 이 진실을 밝히려다 살해당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한도윤, UN 군법 자문관 출신입니다. 이 증거가 이 나라의, 아니, 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경찰이 저를 끌어내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시민들이 나타났습니다. 법원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죠. 저 사람 말 들어보자. 진실을 말하게 해줘.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닙니다. 법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날 이슬람아바드 법원 앞에서 한 노인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인간으로. 생중계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압박했어요. 유엔이 조사단을 파견했고 파키스탄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수용했죠. USB 속 자료는 진위가 확인됐습니다. 군부 장성 3명이 체포됐고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구속됐어요. TTP 조직원들도 일부 검거됐죠. 라힘의 죽음도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의 명예는 회복됐어요. 파키스탄 정부는 공식 사과했고 그를 국가 정의의 영웅으로 추서했죠.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치료받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이슬람아바드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퇴원날 라힘의 아내와 딸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안하죠. 아니에요. 남편은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정의를 믿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라힘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도요. 법원 앞에는 꽃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꽃이었죠. 현지인들은 처음으로 법을 믿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도윤 씨 귀국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을 쌌어요. 20년 동안 살았던 사무실을 정리하며 저는 서랍 속 UN 신분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결국 나는 끝까지 군인이었구나.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슬람아바드의 거리, 사람들, 그리고 법원. 여기서 보낸 2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 승무원이 말했어요. 한도윤 선생님이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서자 햇빛이 쏟아졌죠. 라힘. 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라힘, 한국에도 너 같은 정의로운 영혼이 많단다.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그래, 이게 나의 마지막 변론이었다. 30년 전 유엔 군법 자문관으로 시작한 제 여정. 20년 동안 파키스탄에서 무료 변론 변호사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마지막 한 친구의 죽음과 함께 진실을 밝힌 이 사건.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정의는 결코 늙지 않는다. 비행기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어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죠. 법의 이름으로 인간으로 나는 끝까지 싸웠다. 2026년 한도윤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그에게 명예 시민권과 인권상을 수여했고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훈장을 추서했죠. 하지만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책을 읽고 가끔 로스쿨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어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것뿐이에요. 그의 책상 위엔 2개의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엔 군법 자문관 신분증, 다른 하나는 라임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죠. 그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친구. 그렇게 한도윤은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인간으로, 그리고 영원한 군인으로. 정의는 늙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잊을 뿐이다.